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새아들의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내로 살다가 엄마로 살다가 이제는 할머니로 시어머니로 살아가는 게 참 재미가 있으면서도 씁쓸하고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잘 커가는 거 보면 또 그렇게 행복하고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 때문에 저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결혼해서 애들을, 그것도 사내 애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딸을 하나 낳고 싶었는데 그건 제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참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요. 애들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셋 다 속이 깊었죠. 그 중에서도 첫째가 제일 지네 아빠를 닮았었어요. 항상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 하는 일도 도와드리고 아빠와 많은 대화도 하고 시간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지네 아빠를 많이 닮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요.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힘든데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면서 항상 힘을 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제 아빠여서 좋아요. 이렇게 우리 첫째가 말을 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역시 내 새끼답다. 아들아,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진정한 남자란 그런 거야. 자기 가족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남자인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니네 와이프랑 자식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리고 만약에 이 아빠가 없다면 말이다. 이 아빠를 대신해서 너랑 네 동생들이 네 엄마를 지켜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 너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빠 말 명심해라. 네, 아빠. 당연하죠. 아빠가 안 계시면 저는 제 동생들 위해서 그리고 엄마 위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우리 가족 지켜야 하니까요. 근데 아빠도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아빠 먼저 오래오래 살 생각하세요. 아빠가 없는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아빠도 지킬 거예요. 역시 내 아들. 어디서 나왔나 진짜. 아주 대견하다. 대견해. 저는 이 둘을 볼 때면 눈물이 날 정도로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죠. 우리 남편은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첫째가 19살 때 일찍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부터 첫째는 평소에 지네 아빠에게 당부를 받았던 것처럼 자처해서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 아빠를 대신해서 저에게는 남편이 되어주기도 했고 애들에게는 또 아빠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특히나 반에서 항상 5등 안에 들 정도로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녀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집 살림의 보탬이 되겠다고 대학도 포기하고 일부터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울면서 말했어요. 왜 대학을 안 가? 왜? 내가 너 대학도 못 보낼까 봐? 어떻게 해서든 보낼 거니까 제발 대학 가. 엄마, 요즘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세상 아니에요. 저 어떻게든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제 동생들도 그렇고 엄마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저 대학 꼭 안 가도 돼요. 대학 안 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제 선택 믿고 따라주세요. 아들 녀석은 이렇게 듬직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아들의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저는 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바로 취업을 하더니 돈을 버는 족족 월급의 80%는 저한테 보내곤 했었어요. 자기 쓸 것도 거의 안 쓰고 그마저도 저축을 하거나 동생들을 위해서 쓰니까 저는 그것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녀석아,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 이 엄마도 벌고 있잖아. 엄마 버는 걸로도 생활비는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저는 정말 울먹이면서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겨우 20대 초반 되었을 땐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우리 동생들은 다 책임질게요. 제가 이 집안에서 첫 번째로 태어났으면 해야 하는 역할이 가장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제가 가장 역할, 장자 역할 다 할게요. 아직은 제가 어려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돈도 조금밖에 못 가져다 드리지만 더 열심히 해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돈 가지고 엄마 힘들지 않게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세요. 뭐? 병태야, 너도 어리잖아. 너도 그냥 젊은 애들처럼 살아. 나 때문에, 네 동생들 때문에 그렇게 네 인생 희생시키지 말고 그냥 네 또래 애들처럼 재미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살아. 왜 이 못난 부모 때문에 네가 벌써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왜? 엄마가 일 더 열심히 하면 돼. 엄마도 너네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넌 그런 생각 말고 나가서 연애도 하고 네 인생도 살고 해. 아니에요, 엄마. 전 이게 좋아요.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우리 가족 행복한 게 저의 행복이니까 엄만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첫째가 있어 든든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그래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선 정말 든든하다. 우리 첫째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 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기특하다, 내 새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자기 엄마와 동생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는 무서운 아빠이기도 하면서 친구 같은 형이기도 했어요. 제 큰아들은 동생들을 잘 보살피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루기도 했죠. 한 번은 우리 셋째 놈이 고등학교 신분으로 담배를 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습니다. 동생들에게 엄한 구석이 있긴 했어도 늘 진중하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 셋째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었던 날 첫째 아들은 어디선가 회초리를 들고 와서는 종아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이 있었어요. 야, 너 아빠 없는 거 티내고 싶어? 어디서 그렇게 못된 거 배워서 그딴 짓을 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일하면 아무리 내 동생이어도 나 다시는 안 본다고. 인연 끊는다고. 그 말이 가짜 같았어? 어? 어디서 담배야? 네 신분에. 담배 피는 게 맞아? 어? 너 오늘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담배 버리고 와. 셋째도 처음 보는 첫째 형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벌벌 떨면서 담배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맞고는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형, 미안해. 나 그냥 호기심이었어.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궁금해서 막 한번 펴본 거야. 다시는 안 필게. 미안해, 형.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 네 말대로 그 나이엔 호기심에 담배 필 수 있어. 근데 그 호기심이 나중에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담배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건데 다신 필 생각하지 마. 엄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도 피지 마. 진서봐, 내가 이렇게 화를 낸 거 미안해. 근데 그게 다 널 위해서야. 우리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하려면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 돼. 그게 효도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형을 이해하고 이제 다신 담배 피지 마.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형. 나 다시는 안 필 거야. 형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게. 엄마 속도 안 섞일게. 그래, 이제야 내 동생 같네. 오늘은 이 형이 치킨 사줄게. 얼른 종아리 약 바르고 오자. 이렇게 첫째는 아빠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옆에서 저는 덕분에
애들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세 아들 모두 장성하게 잘 커가고 있었을 즈음 첫째 아들은 계속 연애와는 거리를 두고 사는 듯 했어요. 둘째나 셋째는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도 곧잘 사귀면서 가끔씩 집에도 데리고 오곤 했었는데 첫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얘가 결혼 생각은 있는 건가 걱정이 되던 찰나에 첫째가 30살이 되었을 무렵 드디어 여자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죠. 심지어는 그 애랑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인사를 시키러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주 경사났다 싶더라고요. 물론 무작정 첫째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좋아했던 건 아니고 첫째가 데리고 온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하러 데리고 온 그 여자아이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행동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굴도 예쁘장하다 싶더니 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시험에선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받은 교육 덕분에 얼굴은 웃는 인상이 되고 말도 예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저는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았죠. 게다가 사람 됨됨이까지 되어 보이니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듯 했고 또 이 여자도 우리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저는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죠. 그 둘은 결혼하고 나서 이남 일녀를 낳고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일반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중견기업에 다니던 우리 셋째 아들이 딱 30살이 되던 무렵이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셋째 아들 아내랑도 만나게 해줘서 그렇게 셋째까지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는 3명의 며느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둘째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알아서 취업도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제일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첫째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둘째도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저는 빠르게 둘째 며느리까지 보고 있다가 셋째까지 이렇게 다 장가를 보내놓고 나니 마음속에 큰 짐들을 다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죠. 게다가 며느리들끼리도 사이가 좋았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가장 노릇을 잘 했던 것처럼 첫째 며느리도 자신의 동서들에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명절 때나 남편 제사 때문에 다 같이 모이면 첫째 며느리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동서들을 가르쳤어요. 동서, 전 부칠 때는 모양 흐트러지지 않게 중간중간 계란물도 살짝 입혀가면서 부쳐야지. 기름도 수시로 부어주고. 제사 음식은 이렇게 놓는 거 아니야.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 다시 한번 놓아볼래? 우리가 어머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어머님 혼자서 우리 남편들 세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 나도 지금 우리 자식들 키우고 있지만 진짜 남자애 둘에 여자애 1명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닌 천방지축 아들들을 한 번에 셋이나 키우셨으니 진짜 대단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 따라서 어머니께 효도하자. 첫째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자신의 동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나갔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던지 우리 첫째나 첫째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항상 든든하기만 했어요. 내가 우리 첫째만 보면 아주 마음이 다 든든하다. 넌 어쩜 그렇게 내가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다 척척하니? 사돈댁에서 참 잘 가르친 것 같다. 아, 제가 평소에 호기심이 좀 많아서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명절 때마다 엄마가 하는 거 재밌어 보여서 같이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아유, 그렇구나. 장하구나, 장해, 우리 며느리.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늘 화목하며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각자 가정에 충실하고 또 저한테도 정말 잘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생 많이 한 아들이 이렇게 똑부러진 아내를 만나게 된 게 정말 고맙고 좋았어요. 항상 우리 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첫째 혼자서 그 짐을 지지 않고 며느리와 함께하는 데다 장성한 두 동생들도 아내들 잘 만나 서로서로 형제끼리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죠.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행복을 와장창 깨뜨려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들이 전화를 해도 며칠째 연락이 안 되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던 애였는데 며칠째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받질 않는 거였죠. 그게 일주일이 계속되다 보니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병태가 왜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니? 얘가 전화도 꼬박꼬박 하던 애가 전화도 안 하고 내가 해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이 지금 미국으로 출장 갔어요, 어머님. 뭐? 출장? 아니, 출장을 가면 간다고 말을 했으랜데 말이야. 그리고 출장 가면 전화가 안 돼? 요즘은 외국에 나가도 잘만 통화하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저도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연락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이랑 연락 닿으면 바로 어머니께 연락 드리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을 주지 않는 아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출장을 갔다는데 출장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출장을 하는 도중에 외국에서 무슨 봉변을 당한 건 아닌지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며느리를 만나서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간 김에 전달해줄 반찬들까지 여러 개 만들어 첫째네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라 찾아간 첫째네 집에는 3명의 손주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애들이 아주 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들만 이렇게 딸랑 두고 밖에 나가버린 며느리를 보면서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손주에게 물었어요. 아니, 너네 왜 집에 이렇게 너네끼리만 있어? 엄마는 어디 갔어? 우리 큰 손주, 동생들이랑 밥은 먹은 거야? 제가 12살 된 첫째 손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첫째 손주는 제 큰아들을 닮아서 어린데도 듬직한 면이 있었어요. 아들네 부부가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했었기에 첫째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손수 밥도 차려서 먹이고 씻기는 등 장자 역할을 잘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첫째에게 물어봤는데 제 물음에 첫째 손주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고 뒤를 이어서 둘째, 셋째 손주도 힘없이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어요. 아니, 세상에나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네 엄만 시간이 8시가 넘어가는데 너네끼리 이렇게 놓고 어딜 간 거야? 기다려봐. 이 헬미가 얼른 밥 차려줄게. 저는 애들이 아직까지도 밥을 안 먹었다는 사실에 놀라 얼른 밥을 차려주었어요. 오늘이 분명 휴일이라서 며느리가 집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도 없고 평상시에 애들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손주들을 봐주던 사부인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들도 연락이 안 되는 마당에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은 눈에 보이는 애들이 먼저였기에 얼른 밥을 차려주고는 다 먹인 후에 저는 지금 이 집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 둘째와 셋째 손주는 방에 들어가 숙제를 시키고 첫째 손주 불러서 앉혔어요. 시우야, 너 아빠 왜 이렇게 연락 안 되는지 알아? 아빠 출장 가셨다는데 언제 오시는지 알아? 도대체 엄마 너네 셋만 두고 어딜 간 거고 일하러 가신 거야? 엄마 일하러 가면서 외할머니는 왜 안 오셨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이에게 궁금한 질문들이 한가득 쏟아나왔어요. 근데 저를 더 답답하게 한 건 바로 손주의 대답이었죠. 저도 몰라요. 뭐? 몰라?
아니, 아빠가 출장 가시면서 너네한테 말도 안 하고 가신 거야? 엄마는? 그럼 엄마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할머니. 저의 물음에 시우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어찌나 속이 답답하던지 그동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제서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유, 그래, 넌 모를 수 있지. 근데 할머니한테 아빠가 연락을 안 하니까 이 할머니는 정말 너무 걱정된다. 넌 아빠랑 통화한 적 없어? 나한텐 안 해도 너네한텐 할 것 아니야. 이 헬민 정말 속이 탄다, 속이 타. 제가 깊은 한숨을 쉬며 애들에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답답하고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까지 나 손주 앞에서 못 보일 꼴까지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깊은 우리 첫째 손주는 제가 우는 게 안쓰러웠는지 휴지를 가져다 주더군요. 아마도 제가 우니까 첫째 손주도 슬픈 듯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손주가 저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면서 우물쭈물하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 있죠?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 사실은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운을 떼는 손주를 보면서 저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얘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싶어서 얼른 말했어요. 그래, 시우야. 무슨 일이야? 너무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아, 이거 엄마한테 비밀인데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시우야, 다 말해. 이 할머니가 다 들어줄 거야. 다 괜찮으니까 할머니한테 어서 말해봐. 할머니가 시우가 할머니한테 말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너네 엄마한테도 비밀로 해줄게. 그러니까 얼른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대체? 저는 큰손주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며 온몸이 경직되면서 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큰손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엄마가 가정을 배신했대요. 엄마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뭐? 바람? 바람이라고? 네, 바람이요. 엄마가 바람을 피웠대요. 아니, 니네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너 바람 피웠다는 게 뭔지 아는 거야? 대체 그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 저도 다 알아요, 할머니. 바람이 뭔지도 알고 이혼이 뭔지도 알아요. 우리 나이에 이제 그런 거 모르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면서 엄마가 바람 피웠다는 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많이 싸웠어요. 저는 큰손주의 말에 너무 놀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밤에 싸웠는데 아빠가 그 뒤로 나가선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한테 큰일 일어난 건 아니겠죠? 엄마는 아빠가 집 나간 거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아니, 네가 지금 니네 엄마가 바람 피운 걸 아는 걸 니네 엄마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엄마 때문에 둘이서 싸우다가 니네 아빠가 나갔다는 걸 네가 알고 있는데도? 아니요, 할머니. 엄마는 제가 둘이서 싸운 내용들, 아빠가 집 나간 이유 알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전 그냥 둘이서 밤 늦게 싸우는 거 제 방에서 다 들었을 뿐이라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근데 엄만 저한테 아빠가 출장 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빠가 집에 없다는 거 할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아빠 집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다 비밀로 하라고 했다고? 아니 대체 얘는 무슨 생각으로. 괜찮아 시우야. 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리 와.
헬미가 하나 줄게. 저는 울먹이는 큰 손주가 너무 안쓰러워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저에게 거짓말한 며느리에게 너무나 화가 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아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일단 애들끼리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말 억겁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당장 아는 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다가 나중에 호되게 복수를 해줘야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섣불리 행동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모른 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짐을 하고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역시나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깜짝 놀라 당황까지 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나니까 며느리의 행동이 눈에 보이더군요. 어머나,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몇 시간 전에 왔다. 애들 아빠가 걱정돼서 너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넌 없고 애들만 딸랑 있길래 얼른 밥 차려주고서 씻기곤 재웠어. 넌 애들도 혼자 두고 이 시간까지 어딜 그렇게 다녀온 거냐? 그게 제가 잠깐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회원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고 오느라고 좀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걱정 많이 하셨죠? 저한테 전화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못하러 전화까지 하니? 너야 알아서 들어올 거고 밥도 못 먹은 애들이 걱정인데 내가 왔으니 밥 차려주면 그만인걸. 됐다. 너도 일 다녀왔으니 피곤하겠네. 얼른 쉬어라. 난 이만 가보마. 어머,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오늘 밤도 늦었는데 아예 주무시고 가세요. 내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토요일이라 내일은 저 일 나갈 일 없으니까 오전에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됐다. 그냥 갈게. 얼른 쉬어라. 저는 아예 모른 척하고 그저 애들만 두고 밤늦게까지 집을 비운 것에 대해서만 나무라고서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뻔뻔하게 구는 그 얼굴에 대고 화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끝까지 참았죠. 근데 정말 이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제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발이 저렸는지 갑자기 큰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거 있죠. 아참, 어머님, 그이 걱정돼서 오셨다고 했죠? 그이한테서 아까 연락이 왔어요. 뭐야? 연락이 왔어? 네, 연락 왔어요. 출장 갔다가 시차 적응하느라 좀 고생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일하다가 연락할 때쯤 되면 한국은 잘 시간이고 또 본인도 여기 시간에 맞춰서 연락을 하려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이가 금방 연락 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어쩜 저렇게 술술 거짓말이 나올까 싶은 그 배짱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며느리의 연기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경악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손주의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했고 그게 전부 다 사실이라면 제대로 혼내줘야 했기에 때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알았다. 내 기다리마.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수십 통의 문자를 했지만 아들이 보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볼까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확인도 하고 아들과도 연락이 꼭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아들아, 나 다 알았다. 네 마누라가 바람 피운 거 나 다 알았어. 너 그래서 집 나간 거 맞지?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 나한테 연락해라.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을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무것도 없다. 엄마, 네 걱정에 하루도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더 이상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얼른 연락해. 안 그럼 난 네 마누라 회사 찾아가서 큰일 저지를 거야. 그것도 안 되면 나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얼른 연락해라. 네가 없으니 이 엄만 살 낙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 잘못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연락해줘라. 저는 굳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이 다행히도 아들에게 닿았는지 드디어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반나절도 안 돼서 연락을 준 첫째에게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엄마, 저예요. 제 걱정 많이 하셨죠? 저 잘 있어요. 야, 이놈아. 아니, 너 대체 어디야? 어딘데 이제서 연락을 하는 거야? 한국엔 있는 거야? 외국에 간 거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야말로 제 걱정하느라 편히 못 계셨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저 걱정하게 만들어서. 제가 불효자네요, 엄마. 여기 한국이에요. 저 그냥 섬에 있어요. 거기까지 간 거야? 그 섬에서 뭘 하고 있어, 혼자서? 그냥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들 녀석은 그동안 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만 울고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녀석이었는데 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얼마나 마음이 더 미어지던지요. 이놈아, 괜찮아. 다 괜찮아. 일단 얼른 와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갈 테니까 너 어딘지만 말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갈게요. 여기 멀어요. 어차피 저 다시 서울 올라가려고 했었으니까 제가 갈게요.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엄마한테 바로 갈 테니까 집에서 저 기다려주세요. 아들은 본인이 다음날 일찍 오겠다고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얘가 오는 길에 또 정신 나가서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도 다음날 오후 4시쯤이 돼서 아들 녀석은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완전히 살이 쏙 빠져서 반쪽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무사하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아들 녀석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사실 그동안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오죽이나 이혼을 피하고 싶었으면 제가 와이프한테 사정까지 해가면서 제발 그 남자랑 헤어져 달라고 했겠어요. 저 정말 손까지 싹싹 빌어가면서 와이프한테 사정을 했었어요. 뭐야? 아니 그럼 그 바람 피운 게 사실이란 말이야? 도대체 누구냐? 어떤 놈이야 바람 피운 놈이? 네, 다 사실이에요. 애엄마 그동안 우리 모르게 남자 오래 만났어요. 그것도 지네 고객이랑요. 지네 고객이랑 바람 피우면서 애들도 뒷전으로 하고 제가 제발 헤어지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듣더라고요. 뭐야? 아니 그럼 지 커플 매니저로 있는 거기에서 그 회원이랑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네, 맞아요. 이혼한 돈 많은 사업가가 있는데 그놈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아휴, 이게 말이 되니? 그래서 넌 그걸 다 알고서도 니네 애들 엄마한테 사정을 한 거야? 가정을 지키겠다고? 네, 바보같이 들리시죠? 근데 애들 엄마가 그렇게 바람 피운다고 해서 제가 이혼해버리면 우리 애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 애들 3명한테 그게 무슨 상처냐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헤어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다 용서할 테니까
다 모르는 일,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헤어지라고. 근데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었어? 네가 더 애들 잘 키우면 되지. 애들도 그런 애미는 없는 게 낫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 애들한테도 잘할 것 같아? 다 소용없는 짓이야. 저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한테 부탁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 각서까지 썼었어요. 본인도 제가 사정을 하고 애들 얘기를 꺼내니까 그때는 좀 정신이 번쩍 드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손수 다시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그때는 재산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애들 양육권도 다 포기하고 하나도 일절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각서까지 썼었어요. 각서까지 썼다고? 네,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한 달도 안 돼서 또 그 남자를 저 몰래 만나길 시작했더라고요. 진짜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지 애들이랑 지 남편을 두고 돈 많은 인간이라고 얼씨구나 하고서 바람을 피워.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몹쓸 것이다. 몹쓸 것이야. 넌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본인이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랑 이혼해달라고. 자기 인생 이제 더 이상은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본인 행복, 진짜 사랑을 찾아서 가고 싶다고 저한테 이혼해달래요. 저는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도무지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2주 동안이나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떠나 있었던 거였어요. 저한테도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본인의 머리도 복잡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정답을 알지 못해 혼자서 많이 힘들어했던 거였죠. 아마 이걸 들으신 분들은 아들이 바보 같네, 호구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들 성격상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성격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들 녀석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마음이 아팠고요. 저는 이 사태를 저와 첫째 둘이서만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둘째네 부부와 셋째네 부부까지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니네 형수가 큰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단다. 지네 회원 중에 돈 많은 놈이랑 바람이 나서 지금 이혼해달라고 하나 보더라. 네? 형수가요?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이라고요? 진짜 그 인간 쓰레기 아니에요? 아니, 형님이 그러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놀라는 상황에서 특히나 둘째 며느리는 배신감이 더 심해 보였어요. 평소에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에 배신감이 더 큰 듯했어요. 특히나 둘째 며느리는 성격이 확실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늘 똑부러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화를 많이 내더군요. 어머님, 저 도저히 형님 용서할 수 없어요. 감히 우리 착한 시숙님한테 그런 짓을 한 형님 용서 못하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제대로 복수해드릴게요. 우리 시숙님이 지금까지 형제들 그리고 어머님 어떻게 지켜왔는지 제가 다 아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저 힘들 때도 시숙님이 얼마나 힘써서 도와주셨는데 그런 분한테 지금 배신을 한 형님 저 용서 못해요. 제가 제대로 복수해드릴게요. 둘째 며느린 이렇게 말을 하더니 정말로 곧바로 실천에 옮겼는지 며칠 뒤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저희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바로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 회사로 찾아가 완전히 깽판을 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야, 김정수, 너 나와. 당장 나와. 둘째 며느리가 본인이 한 일에 대해 당시 핸드폰으로 녹음을 다 하고서 저희한테 들려주었는데 당시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둘째는 다짜고짜 회사로 찾아가 첫째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나오더라고요.
뭐? 김정수? 너 미쳤어? 형님도 아니고 김정수? 대체 왜 이래? 동서 미친 거야? 그래, 미쳤다, 미쳤어. 네가 어쩔 건데? 여기 한번 다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여기 직원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여기 회사 그런 회사였어요? 남자 회원들하고 바람 피우는? 돈 많은 회원 커플 매니저가 자기가 직접 꼬셔서 바람 피워 셋이 집 가는 그런 곳이었냐고요? 여기 회원들 이 사실 알고 여기 가입하는 건가요? 나 여기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 다 소문내서 다시는 불쌍한 회원들 피해 못 있게 할 거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때마침 높은 직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둘째 며느리에게 다가와서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시죠? 지금 뭔가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하고 얘기하시죠.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런 회사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듣고 조치 취해 드릴게요. 아, 여기 책임자세요?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김정숙 씨 이 사람이 내 형님 되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시숙 냅두고 여기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회원이랑 바람이 나서 당장 이혼해달라고 난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직원들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시숙은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도 애 셋까지 다 내팽개치고 이혼해달라고 한답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 그 높은 직책의 사람이 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정숙 씨, 이거 지금 다 사실이야?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정숙 씨 동선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회원들하고 절대로 엮이면 안 된다고 교육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닌데 우리도 회원들이랑 마음 맞으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커플 매니저도 사람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 회원들 중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대화를 듣는데 정말이지 큰 며느리의 뻔뻔함에 혀가 내두르게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마음이 맞으면 회원이랑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뽑지도 않았어. 기다려요. 김정숙 씨,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큰 며느리는 그날로 그 회사에서도 잘리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또 회사에서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첫째 아들 쪽으로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자신들의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다 입 다물어주는 걸 조건으로 합의금까지 주었어요. 합의금은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저희에게 더 이상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했고 저희의 목표는 큰며느리에게 복수하는 것에 있었기에 회사의 입장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와 큰며느리의 싸움이었어요. 큰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결심했어요. 큰며느리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서 아예 짐을 싸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제서야 큰아들도 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엄마,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요. 애들 엄마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 보면서 우리 애들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제대로 저 복수할 겁니다. 그 전에 또 한 번 바람 피우면 그때는 전 재산 다 포기하고 양육권까지 포기하는 거라고 각서 썼던 거 그거 제가 공증까지 받아놨었기 때문에 효력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혼할 거고 저 위자료 받아낼 겁니다. 아들 녀석은 그렇게 며느리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며느리와 며느리의 상간남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톡톡히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물론 치열한 싸움이 되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지만 제 아들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상간남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들은 그 사업가의 직장으로 페인트를 가지고 찾아가 글귀를 하나 쓴 모양이었어요. 가정 파탄 낸 대표야. 어디 한번 잘 살던 가정 파탄 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나 보자. 제발 흙길 걷길 바란다. 이렇게 쓰고는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 대표가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데다 사업에 지장이 크게 갔는지 제 아들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자료보다 더 큰 돈 줄 테니까 제발 회사 찾아와서 행패 부리지 말라고 이미지 훼손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위자료보다 더 큰 돈을 받고 그 상간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똑같이 주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이 인간들을 전부 다 더 크게 혼을 내주고 싶었지만 큰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아 애들한테 들어갈 돈을 모으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엄마도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못하게 더는 연이 이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해결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혼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며느리의 상간남과의 악연도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네는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집은 다 청산을 하고 애 셋을 데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애들 3명 다 지네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애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애들이 지 친엄마도 그리워하지 않는 건지 그간의 시간들을 알지 못해 답답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희 집에서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는 손주들을 보니 또 한편 마음이 놓이고 있어요. 제 아들 녀석도 상처받은 마음이 잘 회복이 되어 지금은 예전처럼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문제는 며느리인데 큰며느리는 그렇게 돈 많은 사업가한테 가서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그러더니 얼마 못 가 버림을 받았는지 제 아들 녀석에게 연락을 한 듯 했었어요. 근데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더니 저희 집까지 찾아왔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 제발 우리 애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 미쳤어. 네가 미쳤으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지. 됐다. 너한테 보여줄 애들도 없고 애들은 너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해. 그러니까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바리깡으로 머리 다 잘라버릴 줄 알아. 그리고 신고해버릴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큰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고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가정도 버리고 애들도 버린 큰며느리가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매몰차게 보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큰며느리는 완전히 신세가 기울었는지 양육비도 못 보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끝이 참 비참하게 끝나버린 큰며느리 보면서 사람이 미련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둘째나 셋째네는 수시로 저희 집으로 오거나 지네 형이랑 연락을 해서 조카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있는 중이랍니다. 살면서 큰형한테 받았던 은혜를 이제는 둘째 셋째 놈들이 자기 마누라들이랑 같이 해서 갚으며 사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중한 가족들이 끝까지 행복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앞으로는 행복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